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기저효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0.1%밖에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온 것은 이건 굉장히 나쁜 경제입니다. 정부 부문이 0.5%로 수입이 되어서 나름 플러스로 나온 거지, 민간 부분만 보면 오히려 2분기보다 더 안 좋아진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1,400원을 찍더니 떨어졌다가 다시 또 1,387원을 찍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게 외환시장이 전개되고 있는데, 제가 원래 같았으면 라이브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못 해드렸어요. 지금도 좀 방송국에 나와 있는데 중간에 좀 틈을 타서 여러분께 이 소식을 다차원적으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화면을 좀 열었습니다. 소리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여러분께 즉시 분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환시장이 불안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빠르게 우상향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달러 인덱스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도 중요하게 특이할 점이지만, 그거보다 더 빠르게, 더 가파르게,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원달러 환율 그래프는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이 불안한데 유독 원달러 환율은 더 불안하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한 6가지 근거에 들어서 왜 이렇게 외환시장이 불안한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향후 외환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벼운 전망까지 여러분께 의견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좀 가볍게 터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동 사태 확전입니다. 바로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점증되고 있죠. 중동 사태가 확전되고 전쟁 리스크가 고조되면 당연히 변동성이 커지죠. 변동성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우리들은 불안하죠. 그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당연히 안전자산 선호 현상, 안전자산 하면 가장 대표격이 뭐예요? 금과 달러. 그러니까 금 선호 현상, 달러 선호 현상. 그러니까 금 가격도 치솟고 달러 가치도 치솟는 현상. 달러 인덱스가 급격히 끌어올라가는 현상.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도 하나가 바로 전쟁이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 금융시장의 변동성 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한국 국채금리도 다소 우상향하고 있지만 미국 국채금리가 유독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장기금리는 미국의 거시경제의 건전성이 괜찮다라는 것을 반영해 주기도 하고요. 물론 이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결국 미국 금리가 유독 높게 형성되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금리는 미국 달러 가치의 강세를 또 반영해 주다시피 하니까 이것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국 국채 금리를 더 상대적으로 더 끌어올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게 또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뭘까요?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실렸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자만 보여드려도 누군지 아시죠? 트럼프죠. 미 대선 결과가 다음 주면 나옵니다. 누가 될지 모르죠, 아직도. 그러나 누가 될지 모른다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불확실성이죠. 그 불확실성, 시장에서는 그 불확실성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싫어하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역시 전쟁처럼 불확실성, 안전자산 선호 현상, 대표적인 달러나 금 선호 현상이 아무래도 집중될 수밖에 없겠다. 그럼 대선이 끝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공격적 투자자산,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미 대선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그 다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미국 경제입니다. 미국 펀더멘털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국 통화와 우리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인데 달러 강세 기조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거시경제 건전성이 매우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유독 원달러 환율이 취약하게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건전성이 유독 취약하게 전개된다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뭐라고 이번 25년 경제전망서에서 표현했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서 제 전망서에 나왔던 내용들을 인용해 드리니까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인용을 해드리면 75페이지를 보시면 나홀로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미국 예외주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바람이 분다고 해서 모두가 흔들리는 건 아니다.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있다. 제가 미국을 표현하려고 도입부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나라가 있다. 미국 경제를 얘기하고요. 미국 경제가 나홀로 골디락스 상황에 놓인다고 제가 25년 경제를 전망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어떤 모습이냐? 바로 미국 예외주의가 이 환율 변동의 배경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24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했죠. 그리고 25년 경제 성장률도 1.9에서 2.2%로 상향 조정했죠. 사실 2.2%는 미국 경제에 침체도 없다, 노랜딩이다라는 것을 전망했다는 뜻이라고 제가 이미 의견을 드렸었죠. 바로 그겁니다. 실제 미국 경제 성장률의 추세를 보면 3.0%까지 확정치가 발표가 됐고 내일 미국 경제 성장률 3분기 속보치가 발표되는데 그때 제가 라이브로 즉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2.9% 정도로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의 실적치로 현재 뉴욕 페드의 나우캐스트를 가지고 전망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흐름으로 미국 경제를 현재 보고 있으니까 US exceptionalism, 미국 예외주의라는 거예요. 세계 경제는 성장 둔화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만 나홀로 성장 둔화가 아니다. 노랜딩이다. 세계 경제는 둔화하는데 미국은 둔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흐름이에요. 이렇게 미국 경제가 예외스럽게 성장 둔화하지 않고 있다라는 흐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달러 기조를 추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고 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바로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10월에 있었죠. 물론 미국의 금리 인하가 9월에 있었고 한국은행은 10월에 금리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역사상 최대치였었을 때가 있었고 그거보다는 격차가 줄어든 상황, 1.75%포인트니까 줄어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5%로 금리를 인하했었을 때 이때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는 1.5%포인트였고 여기서 우리나라가 0.25%포인트 인하했으니까 그러니까 1.5%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금리 격차가 또 어쨌든 벌어진 거죠. 이때랑 비교하면 경제는 항상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도 일부분 강달러를 야기하는 데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이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격차 가지고만 문제 삼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2%포인트일 때 더 강한 강달러가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것이 큰 극단적인 문제를 가져왔다라고 보진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다음에 나오는 여섯 번째,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 여섯 번째의 배경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한 가지 배경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관점에서 환율이라는 것이 변수가 되었기 때문에 1,400원 정도라는 굉장히 높은 강달러라는 부담스러운 환율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부담스러워진 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금리 인하는 10월에 했긴 했지만 현재 이 강달러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건 맞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그 여섯 번째 문제는 뭘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나머지 요건들은 사실 최근의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 들어 등장한 한국 경제에 등장한 앞에 말씀드렸던 유독 한국 경제의 내수 부진, 이 문제를 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는 탄탄한데 한국 경제는 펀더멘털이 좀 부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통계들이 연속적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 불안하네. 한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경제 불안하네. 벨로 선호 현상을 더 많이 갖는 거죠. 벨로 선호 현상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뭐부터 파는 거예요? 원화부터 파는 거예요. 벨로를 갖긴 갖는데 국내 이동인 거예요. 뭐든지. 경기 부진, 한국 경기 부진을 빼놓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경기 부진입니다. 유독 한국의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가율이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1.5를 기록했었는데 지금 24년 상반기 마이너스 2.4%로 정말 역대급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수 경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수 경기, 소매 판매액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 자영업자 경기고요. 자영업자 폐업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23년 폐업자가 98만 6천 명에 이른다라는 분석은 제가 이미 즉시 분석으로 해드렸죠. 한국 경기 부진 상황을 보여주는 엊그저께 발표가 바로 3분기 GDP 속보치입니다. 3분기 GDP 속보치가 0.1% 증가로 나왔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전분기, 그러니까 2분기가 마이너스 0.2%로 마이너스를 보였었거든요. 마이너스에서는 탈피된 게 다행이긴 하지만 마이너스의 대비, 전기 대비니까 마이너스 대비 0.1%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분기 대비 3분기 GDP 증가율이 고작 0.1%였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또 우리 KDI의 전망대로 약 2.45% 성장하려면 이 3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이 0.5% 정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정도에 못 미친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3분기 성장률이 못 미치게 나왔기 때문에 한국 경기가 매우 부진하게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기저효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0.1%밖에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온 것은 이건 굉장히 나쁜 경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기 대비고요. 이번에는 전년 동기 대비로 볼게요.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24년 3분기가 23년 3분기에 비해서 1.5% 증가에 못 미쳤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23년 경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3년 경제 성장률이 1.4%예요. 아주 안 좋은 경기 침체라고 말씀드렸죠. 경제 위기 4번을 제외하면 가장 안 좋은 경제 성장률이었다고. 그때랑 비교했는데 그 3분기 성장률 대비 1.5% 성장이니까 안 좋고, 흐름을 봐도 경기 사이클상 분기별로 봐도 이게 꺾이는 흐름, 하강 국면이니까 역시 하강 국면에 놓여 있는 이런 측면으로 봐도 한국 경기의 부진을 보여주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근데 이건 총체적으로 본 거고요.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이 오른쪽부터 볼게요.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으로 기여도를 구분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 0.1%라고 했잖아요. 그 0.1% 혹은 GDP 증가율을 그 0.1% 나오기 위해서,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1.5%라는 전년 동기 대비 1.5% 나오기 위해서 민간 부문의 증가율 또 정부 부문의 증가율을 가지고 기여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간 부문이 마이너스 0.4, 정부 부문이 0.5니까 이거 합하면 어떻게 돼요? 0.1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합했을 때 0.1이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0.1%가 나오는 거예요. 레고 블록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2분기가 둘이 합했을 때 마이너스 0.2였다고 했죠. 그리고 3분기는 했을 때 0.1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정부 부문이 0.5%로 수입이 되어서 나름 플러스로 나온 거지, 민간 부분만 보면
오히려 2분기보다 더 안 좋아진 겁니다. 이해가셨죠? 물론 민간 소비, 정부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순수출 부문에는 민간 정부 부문이 합해져 있지만 혼합되어 있지만 민간 정부로 구분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소비 부문도 2분기 대비 회복 정도가 너무 낮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오로지 회복된 게 설비 투자 하나인 거예요. 수출로 나름 버텼는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몇몇 부문의 수출로 24년 성장률을 나름 지탱해 왔는데 수출마저 꺾인 거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경기가 너무나 부진한 상황이다. 그러면 3분기 속보치로 본 거예요. 3분기까지의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남은 4분기, 우리 지금 4분기를 살고 있잖아요. 10월, 11월, 12월. 4분기는 어떨까? 일단은 4분기 GDP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선 심리지표로 볼 수 있거든요. 기업경기 심리지수,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심리지수로 본다면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 100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고요. 가볍게 보겠습니다.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가 10월이 92.6인데 근데 11월에 대한 전망치가 94.0이었고 실제 10월 와보니까 92.6인 거. 전망보다 못해요. 그리고 전망치가 94.0이고 실제 92.6인데 11월에 대한 전망치는 90.65예요.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더 안 좋아져요. 여러 가지로 보겠습니다. 업황도 안 좋아요. 생산도 안 좋아요. 신규 수주도 안 좋아요. 자금 사정도 안 좋아요. 뭐 하나 좋은 게 없어요. 기관적이란 말이에요. 제조업. 비제조업을 가겠습니다. 제조업 말고 비제조업. 대략 이 전체 기업이 3,524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한테 조사하는 통계거든요. 비제조업 기업들의 경우에도 100을 계속 밑돌고 있어요. 22년 중반 이래로 계속 100을 밑돌고 있는데 역시 91.7이 나왔고요. 11월에는 90을 오히려 밑돌아요. 89.2로. 비제조업은 더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근래 24년 5월, 6월, 7월 그 어떤 때보다도 11월에 대한 전망이 더 어둡단 말이에요. 업황, 매출, 생산성, 자금 사정 전반적으로 다 부정적이에요. 비관적이에요. 낙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괜히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구매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주문 건수나 B2B 거래나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기업들의 거래를 보면.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10월 거의 마지막 주잖아요. 그런데 11월이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안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의 강세 기조가 나타날 때 원달러 환율은 더 강하게 치솟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어떤 나라들의 달러 대비 환율보다 원달러 환율이 더 높게 치솟고 있는 현상이 달러의 강세 기조도 있겠지만 원화의 약세 기조로 설명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겠다라고 6가지 관점에서 환율을 말씀드렸습니다. 환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해서 펀더멘털에 대한 평가, 미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평가 이런 평가는 이제 외환시장에 이미 반영된 거예요. 그러면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새롭게 반영되는 게 뭘까요? 그럼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일단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서 IB 해외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치를 평균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엔화 환율도 그렇고요. 유로화 환율도 그렇고 위안화 환율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엔화 환율과 위안화 환율은 1달러당 엔화 환율, 1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이 유로화 환율만 전통적으로 1유로당 달러화 환율을 뜻합니다. 분모 분자가 바뀐 거예요. 이 부분은 오해 없으시도록 바라고. 그러니까 읽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겠죠. 의견을 드리면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전반적으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후에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달러의 점진적인 약세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해외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를 먼저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제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의 의견도 좀 유사한데요. 기본적으로 미 대선이 끝나면 그러면 미 대선이라는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죠. 물음표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물음표가 사라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의 움직임이 좀 강해집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좀 더 피벗, 금리 인하에 베팅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더 그런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 투자 움직임이 좀 더 거세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달러 선호 현상은 약해질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계속 한결같이 주장한 게 내가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이만큼 내주는 한이 있어도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선언해온 만큼 전쟁 종식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그런 게 트럼프 트레이딩의 형태로 주식시장의 재건 섹터 부문에서 나타나고도 있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이 물음표가 해소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선호 현상이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또 달러 강세 현상을 조금 약세화할 가능성이 있겠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강세의 약세화는 이어지겠지만 달러 강세가 달러 약세로 바뀌진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달러가 초강세였다가 여전히 강세는 될 것이다. 그러나 달러 강세가 다소 강세화 기조가 조금 힘이 빠지는 흐름이다. 이렇게만 볼게요. 이해 가시죠? 여전히 상대적으로 장기 평균선을 1,100원, 1,200원으로 그어본다면 그 평균선을 웃도는 장기 평균선을 웃도는 달러 강세 기조는 유지하긴 하겠지만 초강세에서 덜 강세로의 전환?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강세 기조의 약화. 이 정도로만 의견을 드리면 어떨까요? 이런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저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 책 소개를 하면서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른바 피벗의 시대입니다. 2025년 경제 정말 험난한 파도죠. 정말 전쟁에 대한 위협, 또 미 대선에 대한 위협, 또 그곳으로부터 찾아올 기회들도 일부 있고요. 그런 여정에서 또 피봇이라는 것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또 환율 시장, 또 외환 시장, 환율의 변화, 우리 그 그림을 충분히 그려다보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25년 경제전망서를 함께 읽어보신다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추천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다른 일정 중에 중간에 급하게 촬영을 했는데 혹여나 음질이나 영상 화면이 좀 어둡거나 소리가 좀 안 좋아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10월 마지막 주죠? 이번 주에는 수, 목, 금 사실 모두 라이브를 해야 되는 주예요. GDP 발표가 있고요. 미국 GDP 발표 수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은 미국 PCE 물가 발표가 있고 금요일은 미국 고용 발표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해당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